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잔틴 제국과 실크로드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크로드는 고대에서 중세에 이르는 시기 동안 가장 중요한 동서간 교역 및 문화 교류의 통로였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실크로드의 거점 도시는 동으로는 중국의 항저우, 그리고 광주, 항저우와 강저우에서 시작해서 시안, 그래서 합류를 해서요. 서쪽으로는 이렇게 쭉 가다가 보면 서쪽에 안티옥, 그리고 콘스탄티노플에 이르게 됩니다. 콘스탄티노플은 원래 고대 그리스의 요새였던 비잔티움이라 불리운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이 보스포러스 해협을 끼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도시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4세기 중엽, 정확히는 330년에 당시 로마 제국 황제였던 콘스탄티누스가 이 도시를 제국의 새로운 수도, 즉 새로운 로마라고 이름을 붙이고 특별히 자신의 이름을 따서 콘스탄티노플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콘스탄티노플은 그리스어로는 콘스탄티노폴리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로 로마 제국의 새로운 수도로서 명색이 제국 제1의 도시로서 발전을 시키게 됩니다. 이후 콘스탄티노플은 특히 6세기 고대 말에서 9세기 초기 동안 실크로드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기 우리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이 콘스탄티노플은 뭘로 유명하냐면 원래 출발이 비잔티움이라는 조그만 요새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콘스탄티노플의 이 방벽이 대단히 유명하죠. 이 방벽 덕에 수많은 외세의 침략을 막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소로마 제국이 멸망한 5세기 중엽 이후에도 로마 제국의 동쪽 지역은 살아남아서 1453년 오스만 제국에게 멸망당할 때까지 무려 1000년 이상 존속을 했습니다. 이 동로마 제국은 당대에는 로마 제국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나 멸망 이후로 비잔틴 제국, 즉 비잔티움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콘스탄티노플은 명실상부 비잔틴 제국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로서 사실상 비잔틴 제국의 역사는 곧 콘스탄티노플의 역사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비잔틴 제국의 영토는 오늘날 이스탄불이라 불리우는 이 도시 이외에도 오랫동안 실크로드의 또 다른 거점 도시였던, 제가 여기서 표시를 한번 해드릴게요. 안티옥, 그리고 또 다른 거점 도시가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에 있죠. 이런 거점 도시들을 끼고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여기 콘스탄티노플이 있습니다. 또 이 흑해 크림반도에 있는 헤르손이라는 이 도시 역시 실크로드의 중요한 거점 도시들입니다. 이런 거점 도시들 4곳을 갖고 있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따라서 비잔틴 제국 전반이 실크로드의 역사에서 차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본 강의는 먼저 서유럽 역사에 비해 국내에 거의 알려지지 않은 이 비잔틴 제국의 역사를 간략하게 살펴보고요. 이어서 이 비잔틴 제국이 동서교류 역사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그러한 것을 목적으로 삼고자 합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서 먼저 간략히 비잔틴 제국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잔틴 제국은 동서로마 제국의 로마 제국의 동서 분할로부터 시작됩니다. 3세기 들어와 팍스 로마나, 즉 로마의 평화를 구가하던 로마 제국은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이른바 군인 황제 시대라는 구테타와 내전의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3세기 말 몰락의 길에 선 제국을 개혁하여 부국강병을 이루려는 개혁 황제들이 등장하였으니 그가 바로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입니다. 그가 시도한 개혁 정책 가운데 우리의 맥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시 심화하여 가던 제국의 해체 현상을 막기 위한 강력한 중앙집권화 정책입니다. 그는 황제단을 만들어서 제국의 동가서를 분할하여 각각 2명의 황제와 2명의 부황제, 자, 2명의 황제는 아우구스투스라고 불렸고요. 부황제는 카이사르의 이름을 따서 카이사르라고 불렸습니다. 요 4명이서 제국을 분할 통치를 하면서 중앙집권화 정책을 시도했던 것입니다. 자, 디오클레티아누스에 이어서 등장한 또 다른 개혁 황제가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앞서 언급한 콘스탄티누스 황제입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개혁 정책은 기독교를 공인을 했고요. 그리고 본인은 원래 부황제 출신으로서 드디어 황제가 되었지만 역시 사후에는 2 아들들이 공동 황제로서 로마 제국을 동서로 분할 통치하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앞서 말한 콘스탄티노플이라는 새로운 로마 제국의 수도를 만들고 그 로마에서 콘스탄티노플로 수도를 천도하고 콘스탄티노플을 하나의 제국 제1의 도시로서 계획적으로 발전을 시켰습니다. 자, 이후 4세기 중엽이 되면요. 정확히 말해서 이제 한 370년 정도 되겠죠. 4세기 후반 로마 제국의 동서 분할이 테오도시우스 1세 황제 때 이르러서 이제 확고해집니다. 이때 이 로마의 동쪽 지역과 서쪽 지역의 차이가 굉장히 컸어요.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비잔틴 제국의 역사는 바로 동서로마가 분할되기 시작했던 4세기, 특히 4세기 후반 테오도시우스 1세 황제 이후로부터 시작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동서 간의 차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비잔틴 제국의 기본적인 역사적 성격을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로마 제국의 동쪽 지역은 서쪽과 비교해 볼 때 문화적으로 선진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헬레니즘 문화의 중심지였을 뿐만 아니라 고대 메소포타미아 및 이집트 문명의 유산이 강한 지역이었습니다. 아테네, 안티오크, 알렉산드리아 등지에는 철학, 의학, 수사학으로 유명한 전통 있는 대학들이 있었고 425년 이후로는 정부 주도로 콘스탄티노플에 대학이 건립되어서 새로운 고등교육의 중심지로 발전했습니다. 또한 이 지역은 서쪽보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웠습니다. 수많은 도시에서 상공업이 번성했던 이른바 로마 제국의 경제적 중심지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종교적으로 볼 때도 기독교 공인 이후에 만들어진 5대 교구 중 로마 교구를 제외하면 나머지 4군데의 교구가 알렉산드리아, 예루살렘, 안티옥, 그 다음에 콘스탄티노플 이 4개 교구가 모두 이 동로마 지역에 있었고요. 신학적으로도 이 지역이 훨씬 더 서쪽보다는 수준이 높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바탕에 의해서 비잔틴 제국은 고대 말에서 중세 말에 이르기까지 서유럽보다 월등한 문명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476년 드디어 서로마 제국이 멸망을 합니다. 이때 비잔틴 제국은 유일한 로마 제국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후 비잔틴 제국은 끊임없는 외세의 침략, 피비린내나는 음모와 권력투쟁, 사회적 갈등과 소요 등 이러한 여러 가지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15세기까지 존속을 하게 됩니다. 서유럽 역사가들은 이러한 비잔틴 제국의 역사를 서서히 몰락해간 정체된 역사다라고 평가를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부러 역사를 좀 깎아내리려는 의도겠죠. 그러나
비잔틴 제국의 역사는 번영과 쇠퇴가 교차된 매우 역동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이러한 비잔틴 제국의 역사를 네 시기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번영과 쇠퇴의 한 지표로서 비잔틴 제국의 영토를 나타내는 이 표시들이죠. 빨간색이 가장 비잔틴 제국의 영토가 확장되었을 당시인 이른바 유스티니아누스 대제 때의 영토고요. 그 위에 이제 이렇게 색깔이 좀 검은 부분으로 칠해 있는 부분, 이것이 일반적인 대개 11세기경의 비잔틴 제국의 영토고요. 마지막에 멸망 직전에는 이렇게 조그만 이쪽에 그리스의 펠로폰네소스 반도라든가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이 지역 밖에는 남아있지를 않게 됩니다. 자, 번영과 쇠퇴가 교차된 역동적인 역사를 네 시기에 거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기의 역사입니다. 일기의 역사는 우리가 보통 5세기에서 6세기 말 혹은 7세기 초반까지를 우리가 일기의 역사로 볼 수 있는데요. 이 시기에 비잔틴 제국은 몇몇 이민족과 전쟁을 하면서 정치와 군사 조직을 정비하고 경제적 기반을 확립하여 제국의 영토를 확대했습니다. 특히 유스티니아누스 대제는 비잔틴 제국의 영토를 아주 확장을 시켰는데요. 거의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기존의 로마 제국의 영토에 버금가는 상당 부분의 영토를 다시 재정복을 합니다. 여기 색깔이 검은 지역이 원래 동로마 지역, 즉 동로마 제국 지역, 즉 비잔틴 제국의 원래 영토였다면 유스티니아누스는 이런 색깔이 좀 엷은 지역을 다시 재탈환을 합니다. 유스티니아누스는 장군 벨리사리우스를 파견하여 곡창지대 아프리카, 여기 카르타고가 있던 지역입니다. 카르타고가 있던 이 지역을 다시 탈환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로마시를 침략해서 동고트 쪽을 역시 괴멸하고요. 그 다음에 스페인의 서고토 왕국의 일부를 다시 차지합니다. 그럼으로써 서로마 제국의 영토를 상당 부분 되찾는데 성공을 합니다. 아마 영토는 유스티니아누스 대제 때가 가장 넓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경제적으로도 번영을 누리는 가운데 인구도 증가해서 당시 비잔틴 제국의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플의 인구가 100만 명 정도로 우리가 역사가들이 추산을 하는데, 많은 역사가들이 아마 이 당시에 6세기의 세계를 비교해 볼 때 아마 세계 최대의 도시가 아니었겠는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새로운 연구가 나오면 수정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유스티니아누스 대제의 업적에 대해서 좀 더 언급을 해보도록 할까요? 가장 위대한 비잔티움의 황제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비잔틴 미술을 대표하는 모자이크 풍으로 유스티니아누스의 초상화가 있고요. 그의 부인이었던 황제비 테오도라의 모자이크가 역시 여기 있는데요. 유스티니아누스의 업적을 간략하게 보도록 할게요. 먼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서로마 제국의 영토를 탈환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도 잘 아시겠죠? 유스티니아누스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로마법을 집대성한 사람이다. 라틴어로 작성된 법전이고요. 528년에 로마법 대전, 이걸 다른 말로 유스티니아누스 대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530년에는 법령집, 계율집을 편찬함으로써 로마법을 집대성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유스티니아누스 대전은 성 소피아 성당, 오늘날은 아야 소피아라고 불리죠. 여기 그림에 보이는, 사진에 보이는 이 성당이죠. 이걸 건축했습니다. 이게 바로 대표적인 비잔틴 양식입니다. 앞서 언급한 모자이크와 더불어 대표적인 비잔틴 미술 양식이죠. 이런 비잔틴 양식을 출현시켰습니다. 그리고요, 좀 이따 다시 언급하겠지만 비단 산업을 발전시켜서 비잔틴 제국을 비단 수입국에서 비단 생산국으로 만드는 데 기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유스티니아누스 그러면 빼놓지 않는 게 그의 부인이었던 테오도라 황제비 얘기인데요. 황후 테오도라도 아주 대단한 여걸이었죠.
테오도라 황후는 비천연 창녀이자 배우 출신이었지만 여장부다운 면모를 발휘해서 황제가 처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줬고요. 특히 자비로운 면모 또한 발휘하여서 따뜻한 정치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황실을 발전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라고 역사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유스티니아누스의 후계자들 역시 이민족의 침략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서 제국을 지켜냈습니다. 황제들은 콘스탄티노플 장벽을 이용하여 아시아 계통의 유목민 아바르족의 침략을 효과적으로 막아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유명한 영웅 황제가 있는데 이 사람이 헤라클리우스 황제입니다. 이 헤라클리우스 황제는 사산조 페르시아의 전쟁에서 승리를 해가지고 잠시 페르시아에게 뺏겼던 시리아, 팔레스타인, 이집트를 되찾았습니다. 이제 곧 이어서 이제 아랍 이슬람 세력이 이제 다시 또 콘스탄티노플을 침입하는데, 하여튼 그 전까지는 제국은 여전히 거의 정복될 가능성이 없을 만큼 강력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1기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시기 2기 역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7세기 전반에서 9세기 전반에 이르는 시기입니다. 자, 이 시기에 들어와서 비잔틴 제국은 쇠퇴를 거듭합니다. 쇠퇴의 그 모습이 여러 가지로 우리가 나눠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먼저 대외적으로 새로운 강력한 적수가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아랍 이슬람 세력이죠. 이 사람들이 이제 지중해 세계를 결국 점령을 하고 서유럽, 오늘날 스페인 지방까지도, 남북 지방까지도 점령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시리아, 팔레스타인, 이집트를 정복함으로써 시리아의 안티오크 주변 지역을 제외한다면 나머지 이 지역들은 시리아, 팔레스타인, 이집트는 비잔틴 대국의 영토에서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할까요? 북쪽에서는 슬라브족 계통의 불가리아인들이 비잔틴 제국을 위협했습니다. 그래서 2세기 동안 9세기까지도요. 남쪽 이슬람 세력과 북쪽 슬라브족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 비잔틴 제국은 힘겨운 싸움을 계속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대내적 갈등입니다. 내후 외환이라고 할 수 있죠. 바깥에서는 이렇게 대외적 갈등이 심각했는데 안에서는 또 성상 파괴령과 이에 따른 정치 사회적 갈등이라고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정치, 종교, 사회적으로 위기와 분열상이 거듭됐고요. 그리고 극심한 정치적, 사회적 혼란을 겪게 됩니다. 이 시기를 대표하는 가장 대표적인 황제가 레오 3세입니다. 자, 레오 3세의 금화에 찍힌 레오 3세의 모습이죠. 이 사람은 뭘로 유명하냐면 730년 성상 파괴령을 내렸습니다. 이후 이 성상이라는 것은 당시 기독교 세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 성유물이었는데, 여기 대표적인 성상이 아기 예수를 품에 안은 성모 마리아, 이걸 모셔놓고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참배를 했죠. 이후에 이런 성상을 파괴하라는 그 레오 3세의 성상 파괴령이 내려지고 나서 비잔틴 제국은 성상 숭배주의자들과 성상 반대주의자들 간의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계속됩니다. 특별히 역사가들은 717년에서 867년까지를 성상 파괴 시대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문화적으로도 암흑시대였다. 이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고 싶습니다. 수많은 수도원들이 파괴되었고요. 대학을 비롯한 교육기관들의 질적 저하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관료들은 이전 시기와 비교하면 읽기와 쓰기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었습니다. 나아가 6세기
유스티니아누스 시대에 황금기를 맞았던 비잔틴 양식의 건축물과 모자이크 양식의 미술작품 생산이 저하하였으며 문학 또한 양적 질적 하락을 겪었습니다. 레오 3세 이후에도 뭐 이레네 여제처럼 아주 악독한 황제, 그 다음에 니케포로스 1세처럼 무능한 황제, 혹은 미카일 3세처럼 술주정뱅이 황제, 이런 사람들이 연속적으로 등장을 하여 제국의 통치력은 더욱더 약화되어 갔던 것입니다. 자, 3기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전에 근데 이 시기에 있어서 아까 우리가 말했던 2기에 있었던 또 하나의 특징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죠. 2기를 지나면서 우리가 서유럽 문명과 구별되는 비잔틴 문명의 특징이 확립됩니다. 이걸 간단히 좀 언급해 볼게요. 7세기 초가 되면요, 제국 궁정과 정부는 모두 그리스화됩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유스티니아누스 대제가 라틴어를 사용했던 최후의 황제입니다. 그 이후의 황제들은 모두 그리스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비잔틴 제국의 인구도 급속히 슬라브화됩니다. 수많은 슬라브 계통의 민족들이 제국 내의 영토에 이주를 하면서 슬라브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종합적으로 얘기해 볼 때 7세기 이후에 비잔틴 제국은 로마 문명의 그리스적 요소, 그 다음에 근동지방의 동방적 요소, 그 다음에 슬라브적 요소의 혼합으로 이루어진 국제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제국을 중앙집권적인 정부와 그리스어, 그리고 그리스 종교가 이렇게 다양한 국제적이고 상이한 이런 제국을 하나로 통합적인 효과적 기제로 작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잔틴 문명의 3대 특징이 무엇인가 얘기하면 효율적 관료제를 갖춘 중앙집권적 정부, 그리고 그리스어, 그리고 종교적으로 그리스 정교가 되겠습니다. 자, 제3기 9세기 후반에서 11세기 중엽까지의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기는요, 867년에서 1025년까지 존속한 마케도니아 왕조에 의해 특징 지어집니다. 바실리우스 1세와 바실리우스 2세가 이 마케도니아 왕조를 대표하는 왕들입니다. 6세기에 버금가는 중흥을 이뤘습니다. 다시 테스트에서 도약의 시대로 돌아선 것입니다. 자, 이 지도는 바실리우스 2세 제의 마지막 해였던 1025년의 비잔틴 제국 영토입니다. 아주 강력하게 이 지역을 철통처럼 제국의 영토로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특별히 이 마케도니아 왕조 시대의 그 비잔틴 제국은 유럽 혹자에 따라서는 세계 최고의 경제적, 군사적, 문화적 황금기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콘스탄티노플 인구는 약 50만 명으로서 역사가들이 추산하기에 역시 당시에 세계 최대 도시 중 하나가 콘스탄티노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군사력, 정치적, 상업적인 그 힘에 있어서 세계 최강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문화 또한 찬란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 고전들, 그리스어로 된 교부 신학자들의 저작들이 필사되어 보존되고 연구되었으며 학교 교육의 질도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그리스 종교는 이 시기에 유럽의 슬라브 계통의 여러 나라에까지 영향력을 확대해 나갔습니다. 특히 바실리우스 2세는 유스티니아누스 시대 이후 잃어버렸던 영토를 상당히 다시 회복했고요. 상당히 그 이른바 불가리아인의 학살자라고 불리우는 게 왜 그런가 하니 불가리아인들, 슬라브 계통의 불가리아인들을 완전히 정복했던 그런 하나의 전쟁 영웅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시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기, 11세기 후반에서 15세기 중엽의 시기입니다. 자, 이 시기는 이제 본격적인 몰락의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요, 이른바 무능한 황제들이 속주를 지배하는 강력한 귀족 세력의 그 힘에 눌려서 중앙주권적인 능력이 현저히 약화됐던 그러한 시기입니다. 이러한 무기력한 황제들의 무능한 정치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여기서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은 11세기 및 12세기 말까지도 비잔틴 제국의 경제적 부유함은 아직 유지되고 있었고,
위대한 지성과 문화의 꽃은 아직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무능한 황제들이 정치를 잘 못하고요. 중앙집권적 힘, 황실 재정이 파탄을 나고 부패가 만연함으로써 역시 이 몰락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사방에서 외세들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자, 북쪽에서는요, 서쪽, 동쪽, 이렇게. 이른바 바이킹이라 불리는 노르만족이 쳐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이 트루크, 오스만 트루크가 쳐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북쪽에서는 역시 불가리아를 비롯한 슬라브족들의 전동이 만만치 않았고요. 이때 또 결정적으로 십자군 운동의 시기인데요. 이 시기에 십자군한테 점령을 당합니다. 이른바 4차 십자군이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해서 라틴 제국의 지배하에 두었습니다. 비록 60년 뒤 콘스탄티노플을 다시 탈환하긴 했지만 이 시기에는 이미 강력한 오스만 제국의 세력이, 여기 지도에서 보다시피 오스만 제국이 발칸반도 상당수를 차지했고요. 비잔틴 제국의 영토는 이 펠로폰네소스 반도와 콘스탄티노플 지역으로 축소됩니다. 결국에는 1453년 봄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주제인 동서교류와 비잔틴 제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잔틴 제국은 동서교류의 역사, 즉 실크로드의 역사에서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비잔틴 제국은 교역 허브의 역할을 했다. 여기 교역로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동쪽으로는 실크로드, 서쪽으로는 지중해 무역로, 그 다음에 북쪽으로는 동유럽을 거쳐서 이 북해 무역로를 서로 연결해주는 교역 허브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남쪽으로는 아프리카, 서쪽으로는 서유럽과 북유럽, 동쪽으로는 근도 지방과 인도, 더 나아가서 중국까지 이 국제적 교역 허브의 자장 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교역 허브로서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비잔틴 제국은 구체적으로 어떤 무역을 해서 실크로드 동서로 교류에 기여를 했을까요? 가장 유명한 것이 이른바 비잔틴 제국의 사치품 무역인데요. 그 중에서 비단 무역을 우리가 들 수 있습니다. 비잔틴 제국이 정치적으로는 쇠퇴기였으나 아직 경제적 문화적으로는 전성기를 구가하던 1180년경 프랑스의 연대기 작가 조프루아 드 빌라르 두eng은 콘스탄티노플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이 도시에는 서로 다른 언어를 쓰고 각양각색의 옷차림을 한 약 6만여 명의 외국인이 장사를 하고 있었으며 갖가지 일상용품은 물론 값비싼 비단, 아름다운 보석, 오색으로 빛나는 칠복 금속 공예품, 섬세하게 조각된 상아, 향수, 향료, 가죽 제품들이 넘쳐났다고 하면서 이 도시의 부유함에 감탄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했던 사치품이 바로 비단이었습니다. 고대 로마 제국 이래 중국에서 전해진 비단은 가장 인기 있는 상품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적대관계에 있던 페르시아의 상인들은 비단을 너무나 비싼 값에 팔았고 이에 6세기 유스티니아누스 대제는 누에아를 밀수입하여 비단을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비잔틴 제국은 비단 수입국에서 비단 수출국으로 변모했습니다. 이후 비단 산업은 국가기관 산업으로 변모했습니다. 정부는 비단의 수출입을 엄격히 통제했으며 직조 기술도 꾸준히 향상하게 하여서 14세기에는 그 유명한 은실과 금실이 적절히 섞이는 세련된 비잔틴 브로케이드가 아주 각광받는 상품으로 팔려나갔습니다. 또 다른 사치품 무역은 금은 세공품입니다.
비잔틴 제국이 자랑하는 금은 세공품이죠. 그 중에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이탈리아에 가면 베네치아가 있죠. 그 베네치아는 그 오랫동안 비잔틴 제국 영토에 속한 도시였는데요. 거기 성 마르코 성당이 있어요. 거기 가면 여러 세공품들이 많은데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서 칠복공예 향로가 되겠죠. 이거를 우리가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건 역시 비잔틴 제국의 중요한 사치품 수출품 중에 하나였죠. 세 번째로 비잔틴 제국이 수출했던 것이 상하 세공품입니다. 이거 역시 이제 사치품 무역을 대표하는데요. 비잔틴 제국 금화도 물론 유명했죠. 그러나 하여튼 이 상하 역시 우리가 언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죠. 콘스탄티노플에서는 인도와 아프리카에서 수입한 상하가 광범위하게 유통되었습니다. 이를 이용한 상하 책표지, 패널, 상자 등이 제작되었으며 접을 수 있는 상하 딥티크처럼 개인용 예배 물건이 상품화되었습니다. 이걸 이렇게 접을 수 있어요. 이게 이제 개인용 예배품이죠. 이걸 딥티크라고 하는데 상하로 조각되어 있습니다. 자, 또 하나 비잔틴이 교육에서 중요했던 것은 이른바 기독교 성물 무역이죠. 이 사진은 예수가 실제로 매달렸다고 주장되는 참 십자가를 찾아오는 앞서 언급한 헤라클리우스 황제. 역시 시리아와 예루살렘을 사선조 페르시아로부터 되찾을 때 이 십자가를 가져왔다고 하죠. 이 기독교 성물 무역에서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것은 그 비잔틴 제국의 독특한 정치 종교적 구조로부터 우리가 이걸 유출할 수 있는데, 황제는 스스로를 새로운 다윗이라 칭하고 교회의 우두머리를 자처했습니다. 외세의 침략이 있을 때마다 비잔틴 사람들은 기독교 인물, 특히 성모 마리아의 성스러운 유물이 자신들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수요의 성물들이 필요했고요. 이런 것은 비잔틴 제국뿐만이 아니라 서유럽에 있었던 프랑크 왕국과 같은 게르만 왕국들에서도 역시 성물 숭배가 이 당시 중세에 굉장히 유행을 했는데, 이거를 갖다가 최대 서유럽에 수출을 해서 팔았던 지역이 바로 비잔틴 제국입니다. 자, 세 번째로 중요한 비잔틴 제국이 실크로드에서 한 역할입니다. 동서교역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화적 교류죠. 자, 중국에서 경교라고 불리는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를 비잔틴 제국은 수출을 했습니다. 428년 콘스탄티노플 주교가 된 네스토리우스는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명확히 구별할 것을 주장하면서 그리스도의 인성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의 특징적인 교리는 마리아가 낳은 예수는 하나님으로서의 예수가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예수였다는 것입니다. 이 교리에 대해 당시 알렉산드리아 주교이자 예수의 신성만을 강조하는 단성론 신봉자였던 키릴루스는 통렬한 공격을 하였고, 마침내 에베소스 공의회에서 하나님의 어머니 마리아라는 전통적 시조가 확인된과 동시에 네스토리우스파는 이단으로 판정받아 추방되었습니다. 이때 네스토리우스의 추종 신자들은 비잔틴 제국을 떠나 페르시아에 정착하였고, 결국에는 아시아 전역에 흩어져 7세기에는 중국, 당시 당나라죠, 에까지 진출을 하게 됩니다. 7세기, 8세기에 당의 수도 장안, 즉 시안에는 대략 3,000명 정도의 경교 신자와 여러 경교 교회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853년 당 조정은 경교를 포함한 모든 외래 종교를 금함으로써 더 이상의 포교는 불가능했습니다. 여러분들 당의 옛 수도였던 장안, 즉 시안에 가면 여러분들도 많이 가보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비린박물관이 있죠. 거기에 대진경교 유행 중국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확대한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대진경교 유행 중국비. 자, 이것이 경교가 장안에 수많은 교회와 신도들을 갖고 있었다는 역사적 증거가 되겠습니다. 자, 이상과 같이 실크로드는 비잔틴 제국이 오랫동안 세계
제1의 국제적 문명 중심지 가운데 하나로 존속할 수 있게 한 원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천인 실크로드를 바탕으로 동서교류의 허브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비잔틴 제국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비잔틴 제국에게 실크로드가 언제나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전염병의 세계적 확산에서도 비잔틴 제국은 동서교류의 허브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오늘날 코로나 팬데믹을 맞이해서 이 부분에 특별히 관심이 가는데요. 6세기에 유스티니아누스가 비잔틴 제국을 다스릴 당시에 이른바 유스티니아누스 역병이라 불리우는 일종의 패스트입니다. 흑사병. 유스티니아누스 역병이라는 팬데믹이 발생을 해서 콘스탄티노플에서만 역사가들이 추산하기로 인구의 40% 정도가 사망했다라고 추정할 정도로 엄청난 사람이 죽었어요. 이 지도에서 보다시피 요 유스티니아누스 역병은 동아프리카에서 발원해서 이렇게 올라와서 알렉산드리아를 끼고 콘스탄티노플로 가서 콘스탄티노플에서 서유럽으로 그 다음에 다시 소아시아를 경유해서 이 실크로드 길을 따라서 동유럽으로 동유럽이 아니라 아시아 지역으로 퍼져나갔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설에 의하면 거꾸로 이 실크로드를 따라서 들어와 갖고 이것이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로 해서 다시 콘스탄티노플로 건너가서 다시 서유로 확산되었다라는 다른 이설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 설을 다 모두 종합을 해봐도 역시 비잔틴 제국, 특히 콘스탄티노플은 이른바 전염병의 세계적 확산에 있어서도 하나의 동서교류의 허브 역할을 했다는 점입니다. 자, 이처럼 비잔틴 제국과 실크로드의 관계는 아주 밀접한 것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부족한 강의를 들려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